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이포트에 스카웃된 초특급 강사예요.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사소통 능력 17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 대표 기출 동영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꼭 문제를 푸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의사소통 능력은요, 이 세부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수능 국어랑 비교해 본다라면요. 이 문서 이해 능력은 독해, 독서에 해당하고 문서 작성 능력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문과 문법이 이제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은 듣기. 옛날에 듣기 평가 있었죠. 수능에도 의사표현 능력은 말하기예요. 그래서 요즘 수능에도 이제 말하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대표 이 기출 동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관된 방법으로요. 자,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을 같이 보면 문서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워요. 정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정보를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여긴 약간 좀 어법적인 부분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요. 문서 이해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경청 능력도 그렇고 의사표현 능력도 그렇고 일단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르지 않아요. 일관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틀린 단어를 찾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대표 기출 동영에서는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만 실제 문제에서는 한 제시문에 여러 유형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문서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발문이 나왔어요. 발문을 먼저 읽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정답률이 2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발문 중에서도 너무 반복되는 발문은 큰 영향가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발문은 사실은 읽으나 마나긴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런 걸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잖아요. 수능 국어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들이 다 명제라는 건데 선지는 다 명제예요. 명제는 뭐냐? 참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참 아니면 거짓인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지문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5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출제자들은요. 근데 문제를 만들 때 보통 맞는 문장을 5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 내 문장은 거짓말로 바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거짓말로 바뀔 수 있는 만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지도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한 기호로 나타낸 그림, 지도 덕분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지도 덕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도 덕분에 위치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지도의 정의. 자, 오늘날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4,500년 전에 고대 지도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하지만 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고대 지도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의 지도가 현존하진 않는다. 너 오빠 있니? 라고 했을 때 있어요. 오빠 집에 있니? 아니요, 집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고대 지도가 지금 지구에 있냐? 라고 하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냐?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자가 틀린 단어로 만들기 좋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뭔가 대비가 되죠? 다른 나라에는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아시겠죠? 이때 당시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14세기 고려 말에 이르는 시기에 만든 지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맥락상. 자,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의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리적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리적 정보 말고 뭔가 더 있다라는 거죠. 더 있으니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겠죠? 과거에 종이 형태로 되어 있던 지도, 종이 지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해서 지금 뭔가 정보를 수집한대요. 그래서 얻은 걸 뭐라고 한대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한대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서 지리적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준대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가공된 다양한 정보를 준대요. 그래서 종이지도는 뭐가 문제였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틀이 이래요. 근데 뭔가 이 기존의 수단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극복하는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종이 지도는 뭐가 문제였어요? 자료 범위의 유한성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솔루션으로 나온 게 GIS예요. 그래서 GIS를 하면 종이 지도로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구나. 그걸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대요? 자료를 변환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세 번째는 어디 있어요? 다다닥 찾아보면 지리와 분석 기능이 있대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지리와 분석 기능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나 알아. 분석은 쪼개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분석은 뭐예요? 분석은 뭐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B를 말한다가 정의거든요. 일반적으로 분석은 쪼개는 거지만 이 지문에서 분석은 뭔지 아세요? 정보를 쪼개는 게 아니라 종합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보통 분석이라 하면 쪼개고 분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묶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이 분석이란 말을 따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하는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지식으로, 아니면 생각하기 귀찮아서 또 마음이 성급해서 이걸 안 보면 놓치는 거예요. 정설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운동할 때 보면 감독 사인을 보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지레 짐작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뭐뭐는 뭐뭐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의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뭘 할 수 있어요? 시각화할 수 있는데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서 시각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아, 효과적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두 줄짜리와 살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수단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수단 목적이나 원인과 결과를 이제 앞으로 두 줄짜리 화살표로 표시해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원인, 결과,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문 위에다가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를 쭉쭉 이렇게 그으면 원인과 결과 또는 수단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폭넓게 활용된 거는 이 1990년대 이후다. 네, 잠깐 좀 지우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기술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최근에 이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토 계획, 도시 계획, 환경 관리, 해양 관리, 군사 계획 등과 같은, 기억하세요. 이것도 구문인데요. 뭐뭐뭐뭐 등과 같은 이라고 하면 예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묶어주세요. 이 예시는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공공 분야의 다양한 방식을 예로 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나왔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면 완전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바꾸기 좋은 단어예요. 이건 정정당당한 승부예요. 다양한 방식 또는 폭넓은 방식으로 했는데 한정된 방식, 하나의 방식, 단일한 방식 이라고 말하면 확실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의할 수 있게 만들려면 확실하게 틀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대립되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되는 단어 기억하세요. 대립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대에 작성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형이 집에 있는 거랑 그냥 형이 있는 건 다르다고요. 자, 고대의 지도가 있긴 하죠. 하지만 국내에 현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X 쳤죠? X. 이 단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풀면서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정확하게 푸는 그 습관이 안 길러져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문제를 만들 때 틀린 단어를 만들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틀린 단어에 X를 쳐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 안 들면 다시 이제 문항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단어에 X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린 단어에 X를 안 치는 친구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제를 풀면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감으로 풀려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은 그런 친구들을 사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비벼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체득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같이 볼게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한다. 아까 지문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각화는 뭐 하기 위한 거였어요? 최대한 많이 담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꼭 최대한 많이 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효과적이란 말은 뭐예요? 효율적이란 뜻이고, 효율적이란 말은 뭐예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어내는 걸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은 저 말과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만 넣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최소 노력,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효과적인 게 목적이니까 이 말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리정보 시스템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한정된 분야에서 이런 거 출제자가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부분을 고치는 거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관형어 부분을 고치는 걸 좋아해요. 이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이 형용사, 동사 이런 걸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죠. 이 관형어를 고치면 여러분들이 잘 못 보고 지나가거든요. 함정파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이란 말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면 시군구의 경계, 속성이죠. 등고선 지도, 위치죠. 연계시켜 살펴보는 것. 연계와 종합 뭐였어요? 이것은 지리정보 시스템이 가진 분석 기능이다. 아, 맞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어때요? 만약 지리정보 시스템의 사용자가 자신이 찾은 지리정보에 맞는 속성 정보를 얻고 싶다라면 뭘 해줘야 돼요? 속성 정보를 얻고 싶으면 뭘 해줘야 돼요? 그때 수단이 뭐예요? GIS죠. 그래서 종이지도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이지도의 한계. 그래서 종이지도를 쓰면 안 되고 GIS를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볼까요? 문서 작성 능력. 실제로 이 많은 글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어 작성이나 띄어쓰기 같은 맞춤법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겠지만 또 실제로 문서 작성 능력이라 했을 때 꼭 이렇게 어휘 어법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해 능력을 물어보기도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일단 대표 기출 등용으로 나온 거는 맞춤법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형태론이나 통사론에 대한 건 알고 있다라고 출제자가 가정한 건데요. 사보에 실린 글을 작성한 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을 때 기억에서 미임을 옳게 수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수능 국어 쪽에도 작문 쪽 파트에 많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2014학년도 이후의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복잡하고 정교한 면역계는 어떤 침해에 맞서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시작이라는 단어죠. 이런 과정을 시작한다.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줘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면역계는이죠. 면역계는 시작한다. 맞아요. 자,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능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는 걸 말합니다. 이 피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끼가 이 사자에게 잡혔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면역계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능동 표현 맞아요. 시작한다. 피동 표현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반영을 해방하는 이런 비용을 치러야 할 상황을 치르다가 원래 형태죠. 원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나 어가 결합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르 불규칙이라는 게 생겨요. 으가 탈락하는 거죠. 으가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야가 붙어요. 어미가. 그러면 치러 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꿔줘야겠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디귿을 보면 침입하는 데 성공하고 침입하는 것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입하는은 의존명사 대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건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란 말을 하려면 앞에 있는 게 시간적으로 먼저야 되고 뒤에 있는 게 시간적으로 나중이어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적으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자, 지금 보니까 이 숙주의 방어를 깨고 들어오면 침입하는 성공하면 숙주는 해당 기생체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다르게 진화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대요. 시간적으로 선우 맞네요. 이건 결과적으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단어뿐만 아니라 단서뿐만 아니라 이때 뿌는 뭐냐? 이때 뿌는 뭐냐? 이건 보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only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만과 마찬가지로 보조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뿐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사기 때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체언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 써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럼 1번 같이 볼게요. 문맥상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시작한 시작된 대로 고쳐 쓴다. 고쳐 쓰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왜죠? 능동이니까 피동이 아니라. 두 번째, 치르다 여가 결합하면 칠어 같은 형태가 되므로 칠어야를 칠어야로 고쳐 쓴다. 맞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담그다 같은 거죠. 담그다 같은 경우에도 의가 탈락하고 이 아나 어가 결합하기 때문에 담가가 돼요. 옛날에 이 조폭 나온 코미디 영화에서 이거를 담거라고 했었는데 버스 광고도 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 맞춤법에 틀린 카피였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가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대는 여기서 어때요? 대는 여기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입니다. 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의존명사를 했죠. 그래서 연결어미가 아니라 의존명사니까 거짓말이에요. 붙였으면 안 돼요.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그 뒤에 나온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반된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상반된 게 나온 게 아니니까, 역접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 연결어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시간적으로 선우고 인과관계예요. 그 다음에 뿌는 의존명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존명사 아니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조사다 그랬죠. 조사는 앞에 있는 체형과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띄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문 규범을 알고 있다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지만 작문 문제가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아셔야 돼요. 많은 작문 문제들이 실제로 요즘은 사고력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참고로 2021년부터 수능 국어에서도 문법이 거의 사실상 폐지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볼게요. 경청 능력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럴 때도 역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이제 독서 능력이 강조되는 거죠. 재심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글들의 이 유형이 이런 안내물들이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조건을 봐야 돼요. 조건. 이걸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필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걸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 수학에서 P라면 Q에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기억이 나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네. 손나은이면 에이핑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에이핑크가 아니라면 손나은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나 Q라면 나 P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받으려면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눈을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속독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선생님이 10년 동안 적성시험을 강의하면서 이 속독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1분 동안에 만자를 읽는다? 그럼 리트 문제 주고 1분 동안 풀라고 해봐요.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런 건 소용없는 얘기고 실제로 교육학에서도 제 1장에서 보면 이 속독 기계 그런 걸 100년 동안 속아왔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속독을 여러분이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독은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빠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조문도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조건과 예외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을 해야 한다. 몇 년형 이상. 그렇다 몇 년형 이하로. 그랬을 때 예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정당방위일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어도 꼭 처벌받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서 문서를 알 때 조건과 예외 이것이 기본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지겨울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출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무엇이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거예요. 요즘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요. 그럼 지원 대상은 누구냐?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자, 한 줄짜리 화살표 나왔어요. 한 줄짜리 화살표. 이 한 줄짜리 화살표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이 뭐예요? 30인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30인을 넘어가면 30인부터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본사 단위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주석 달려있죠. 이 주석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예외 조건이에요. 법도 대부분 본문 있고 밑에 다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면 그럴 때는 별도 적용한다. 그래서 꼭 본사인 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감면하면 제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면하지 않는 것도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또 예외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 30인 미만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다.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외 조건들이 첫 번째,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을 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재정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외 조건들이구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시기가 있어요. 지급 시기는 이 3일 안에 지급을 하는데 단 2회분 이후 지급은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에 지급을 한대요. 자, 그다음에 지급 방식이 있어요. 직접 지급은 지금 직접 보내주는 것이고 대납은 간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지원 기간 동안에 고용자, 노동자 고용 유지 의무가 있는데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퇴직시켜서는 안 돼요. 퇴직이 없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럼 뭐겠어요? 아우, 출자자들이 좋아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금을 지원받는 동안 퇴직시켜도 괜찮대요. 유지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출자자가 강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정보의 위치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내가 손가락으로 짚을 정도인데 여기에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고 어디 가서 찾을지를 알죠. 자, 처음부터 이것부터 보고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큰 그림은 그려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을 정도만은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30인을 초과했다가 지금 30인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30인 미만이면 된다. 단 직접 3개월간이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5개월간 30인 미만이면 어때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단 인위적으로 감면했다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지급도 가능하고 대납도 가능해요. 자, 세 번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제 퇴직시켰대요.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원칙은 퇴직시키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뭐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안 돼요? 라는 건 예외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예외가 전혀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딱 보니까 함정이에요. 실제로는 어때요?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해. 더 이상 문제를 풀 필요가 안 느껴지면 여기서 끝내도 돼요. 확실하게 틀린 게 나오면 그걸로 문제풀이를 종결합니다. 선생님도 많은 수석들을 길러봤지만 다 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이건 확실해. 내 손가락을 걸어도 돼. 이 문제가 틀리면 내 손가락을 잘라. 이런 마음이 들면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만 더 갈게요. 리을에서 30인 미만이면 다 돼요? 아니죠. 아까 조건이 있었죠. 1, 2, 3. 뭐였죠? 아까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임금 체불했거나 아니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월 23일에 처음 받았으면 그 후로 계속 23일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10일, 20일, 30일 중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였죠?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자. 처음에 읽을 땐 정보의 위치 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주석이나 조건 같은 것에 되게 예민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함정이 나올 만한 부분이 뭐다? 조건과 예외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원준 학파 학생들은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한다고요? 조건과 예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온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문제로 했을 때 출제자들도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내가 명작 문제를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논리 쪽이나 철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적성을 평가하려면 정보에 약간 좀 과부하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긴 지문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심하고 정밀하게 읽는 건데 그 핵심이 조건과 예외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건은 뭐다? P라면 Q이다. P라면 반드시 Q여야 된다. Q가 아니라면 P가 될 수 없다. 이걸 대우명제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예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예외도 제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의 기호가 있어요. 리뷰탈이라고 해서 R이라고 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문 속에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고 이 R로 이게 예외구나. 이 예외 이렇게 쓴 것보다 R 이렇게 하면 간지도 나고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회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경세포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방식 공부를 계속 반복하면요, 이 뉴런,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할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죠. 여러분에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NCS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NCS형 인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정보 처리,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건과 예외가 나왔구나 했을 때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좀 더 여러분들이 NCS형 인간이 되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현 능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풀이 전략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발문부터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그냥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지금부터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자, 이랬을 때 이 크라우드 펀딩, 지금 보니까 앞부분은 예화죠. 보통 이런 예화들은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충분치가 않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 아이고, 어쩌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 해결책이 필요해.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C는 데이터 클레임, 겁먹지 마세요. 그냥 논증이에요. 추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겠어. 이게 보통 이제 해결책인데, 아까는 종이 지도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죠? GIS였죠. 여기서 해결책이 뭐예요?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이제 왜 필요했나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돼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안 돼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은 이 크라우드의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을 합친 거래요. 자,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출제자가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하고 나서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이 지문을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후원이나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종류에 따라 4가지가 나왔다. 딱 문제 나올 파트죠. 4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안 내면 이상한 출제자예요. 자, 그러면 4가지가 있는데 이때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갑이 투자를 하면 을이 돌려줘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급부라고 해요. 이 급부의 형태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돌려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후원형의 경우에는 예술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금전적인 보상 외의 형태로 일정한 보상을 돌려받는데요. 그래서 후원형의 경우는 약글자 후, 돈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일상용어로 머릿속에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금전적이지 않다. 돈으로 받진 않아요. 돈을 받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대출형은 뭘 받아요? 이건 개인 대 개인인데 이때는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형이 있어요. 증권형은 뭘 받아요? 이 사람들은 증권을 받아요. 증권형이니까 증권이네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후원형이 있어요. 후원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보상을 조건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기부만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급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비슷한 건 같은 것이 아니다. 이 2가지가 돈을 받으니까, 네, 이 후원형과 별로 비슷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거 기부형이죠. 이 후원형과 기부형의 차이가 뭐냐? 이걸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후원형의 경우는 돈을 안 받는 거지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부형의 경우는 아예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우리 꼭 기억하세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라면
여기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건 같은 것이 아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문신을 새기지 않더라도 뇌에 새기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겠어요? 헷갈릴 만한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세밀하게 읽으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문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정대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장식이죠,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뭐를 알게 됐어요? 요 포인트에 이제 지문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걸 찾으세요. 자,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정보량이 많잖아요. 이걸 정보 과부하 상태라고 해요. 이 정보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줘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비슷한 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헷갈릴 만한 걸 낸단 말이에요. 지금 분류를 했죠?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비슷한 것끼리 문제로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나 단체 또한 이 개인 또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까 예시도 나왔죠? 대학생도 받을 수 있었어요.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뭘 받죠? 아까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다.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신생 기업의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해결책,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결한다. 자,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뭐예요? 공통점! 모든 크라우드 펀딩의 공통점! 목적이나 후원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급부에 따라, 후원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 목적, 뭘 받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5번 같이 보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 기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후원한 사람들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을 대가로 한다. 보상이 있으면 뭐예요? 이건 기부형이 아니라 후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출 동형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조건과 예외, 이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분류를 했을 때 비슷한 거, 말이 비슷하잖아요. 후원형은 돈을 안 받고 기부형은 안 받아요. 근데 돈을 안 받는 거가 꼭 안 받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를 지원해주고 나서 티켓 같은 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기초 외국어 능력은 제가 강의하진 않을게요. 여기 지금 해석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이 5가지 이 문제가 지금 이 대표 기출 동형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출제자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좀 이따 저희가 이제 또 실전 문제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보다 실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느라고 약간 좀 실전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